안녕하세요. 미주실원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19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하락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니까 또 분위기가 갑자기 냉각되고요. 걱정의 목소리들,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슬슬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준 방송의 컨텐츠를요, 매일 아침 즉흥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카메라 켜기 전에 한 1시간 전에 오늘은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혼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요즘 같은 때는 사실상 폭락장이 시작되나 이제 조정이 찾아왔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썸네일 만들고 지금 미국 증시 시황이 이러이러하고 왜 떨어졌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고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구성하면 클릭 수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미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읽으면서 그렇게 미국 증시 시황을 올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1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으면서 방송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총 2개의 댓글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댓글은 남성 허정수님께서 40분 전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언제나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미주님께 감사드리며 한 가지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최근 크레도 테크놀로지 하락하는 현상이 며칠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정말 구리선의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지는 건지요. 미주님의 포트폴리오에도 크레도는 아직 유지 중이신데 크레도의 전망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남성 허정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모멘텀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미준 탑픽이 대부분 다 하락세를 걷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크레도 같은 경우는 일주일간 18.56%나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멘텀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모멘텀이 가장 떨어지는 주식을 일부 매도하거나 아니면 이제 완전히 제거를 시키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투자 자금을 조금 더 모멘텀이 나은 이런 종목으로 옮기는 것이 모멘텀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크레도 테크놀로지를 어느 정도 부분 매도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매도할 것을 고려를 할 시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보통 5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크레도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세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바닥에서 3중 바닥을 형성을 하고 나서 주가의 추세가 완전히 회복했었잖아요. 그리고 신나게 달렸었는데 안타깝게도 정고점을 뚫고 나갔다가 다시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AI 수혜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장 먼저 좀 모멘텀이 무너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일은 깨졌죠. 근데 50일하고 그리고 200일 이평선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20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이 모여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에너지가 이쪽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결판이 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냥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50일하고 200일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에 성공하는지 아니면 50일하고 200일도 힘없이 무너지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제쳐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팔았다가 또 갑자기 반등하면 또 주식을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거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크레도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RSI 다이버전스가 등장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주가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아래쪽을 보니까 오히려 모멘텀은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동차가 계속해서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줄어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속도가 0까지 갈 거고 결국 0에서는 언덕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엿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미 크레도는 꼭지를 찍고 떨어질 가능성이 여기에 어느 정도는 전망이 나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거래량이 표시가 되는데요. 하나는 8.61 그리고 두 번째는 6.11 밀리언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파란색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한 611만 주 정도가 평소에 거래가 되는 주식인데요. 어제는 무려 861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따라서 그 얘기는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관이 조금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9.24%나 급락하면서 거래량이 폭등했다. 이렇게 정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골드 본톤 치킨 비둘기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미주원 대표님,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 중인데 이럴 때는 수익을 100% 정도 난 종목들을 비중을 줄여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존버해야 할지, 욕심을 부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줄이기는 어렵네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익이 100% 정도 난 종목들을 비중을 줄인다는 얘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팔아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하신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반대로 하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을 판매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딜레마가 있죠. 왜냐하면 미준 탑픽 대부분이 추세가 좋잖아요. 물론 이제 크레도 테크놀로지처럼 최근에 주가가 조금 떨어진 종목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모든 종목이요. 50일 이평선보다는 주가가 위쪽에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거의 없죠. 자, 이럴 때는 그나마 모멘텀이 가장 약화된 종목을 먼저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에 앞서서 과연 지금이 주식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사야 할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주식 결정을 할 때, 주식 투자 결정을 할 때 가장 위험한 부분이요. 나를 기준으로 하면 그게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방금 전에 질문을 남겨주신 치킨 비둘기님께서는 주식을 좀 팔아서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현금이 지금 별로 없으신 거죠. 현금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저처럼 뭐 20%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언제쯤 주식을 사야 되는지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마다 자기의 조건,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는 생각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면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언제 사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현금이 없기 때문에 언제 팔아야 되나 지금 파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투자의 룰은요. 나라는 사람을 지워야 됩니다. 나를 지우고 객관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지금 S&P 500의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 차트는 내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나의 평단가도 없고 나의 현금 비중도 없고 나는 여기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보면요. 미국 증시는 굉장히 오랫동안 직선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꼭지를 찍고 떨어지는 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떨어졌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소박하죠. 그래서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하락폭이 굉장히 적습니다.
조금 더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일이 쫓아가고 있는데요. 20일과의 간격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일에서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20일이 뚫리는지 이걸 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 주식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0일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주식을 사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20일이 뚫린다. 그러면요, 주식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킨 비둘기님께서는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옵션은 없죠. 하지만 주식을 만약에 팔아서 현금 비중을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보다는요, 21 이평선이 뚫리는 시점에서 이게 뚫리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조금은 더 순서가 맞지 않나. 왜냐하면 20일이 뚫리게 되면 그 아래쪽에 지지선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남아있죠. 그래서 주가가 여기가 한 6,97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51 이평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 수평 지지선하고 51 이평선이 만나는 지점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나를 제외시키고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떨어진 건지 그리고 조금 있으면 21 이평선에 도달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조금은 객관적인 결정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질문 남겨주신 구독자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메인 기사를 읽어드리기 전에 잠시 어제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우존스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0.32%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51%, 그리고 S&P 500도 0.07%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도 0.59% 하락했고요. 자, 그런데 그래프 4개를 쭉 보면요. 한 가지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되죠. 어제는 초반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중반에 이르지 못하고 잠깐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쭉 하락세를 보이고요. S&P 500도 쭉 떨어지죠. 그리고 러셀 2000도 쭉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거의 3시가 되기 바로 직전에 어떤 호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락세에 있었던 주식시장이 갑자기 급등하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호재가 만약에 펀더멘탈과 관계가 된다면 이러한 상승세가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가능한데요. 그러면 어떤 호재가 있었는지 이것만 잠깐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오후 3시 직전까지 하염없이 흘러내리던 이유부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국채 금리가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전 세계 국채 시장이 동반 급락했습니다. 국채 시장이 급락했다는 얘기는요,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면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따라서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끔찍한 뉴스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4.631%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얘기는 2025년 2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30년물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5.159%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 증시에 투자하면 1년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막 4.6 그리고 5.15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면요. 자연스럽게 위험 자산인 주식의 기대치, 즉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년물 금리도 4.069%로 페드,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을 넘어서면서 시장이 사실상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올해 한 번 정도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치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제 1시 반 정도에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18일 이란과의 심각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화요일로 예정됐던 이란 공격을 일시 중단한다.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발표했거든요. 다만 트럼프는 어떤 합의도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를 재확인했는데 이란 측은 핵 프로그램 포기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발표에 앞서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112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발표 이후에 107달러까지 후퇴했다. 자,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온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는데요. 그래도 효과가 좀 약했죠. 왜냐하면 그냥 대통령의 발언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펀더멘탈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제 주가가 심하게 떨어진 이유는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팩트고요. 자, 그리고 3시를 앞두고 한 2시 반부터죠. 그때부터 미국 증시가 반등을 시도하는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일시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펀더멘탈을 바꿀 만한 뉴스는 아니었죠. 따라서 장기간 유지될 만한 호재는 아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P 500의 맵인데요. 지금까지 최근에 우리가 봤던 맵하고는 전혀 반대죠. 테크주는 대부분 다 빨간색이고요. 나머지 섹터는 모두 다 녹색입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 지금은 시장의 폭이 좁아져서 걱정이었는데 이 걱정은 조금 만회가 됐죠. 그래서 시장의 폭이 조금 회복이 됐고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커다란 메가테크 기업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어제 스몰캡 그리고 다우존스만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나머지는 모두 마이너스죠. 그리고 섹터별 성적을 보시면요. 떨어진 섹터는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플러스잖아요. 그런데 테크놀로지, 기술주가 1.08% 가장 많이 떨어지면서 시장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시장의 폭입니다. 어제만 해도 시장 폭이 너무나 좁았는데 조금은 회복이 됐습니다. S&P 500을 이루는 500대 기업 중에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은 50.49%,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은 52.48%로 아주 조금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반갑고요. 자, 그러면서 빅스는 오히려 좀 낮아졌겠죠. 어제는 18을 넘었었잖아요. 근데 17.81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20일 이평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보다 공포지수는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어제 전반적으로 올라간 종목 그리고 상승한 섹터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공포지수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마찬가지죠. 어제 62에서 63으로 한 단계 올라갔잖아요. 그 얘기는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오히려 좋았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AI 수혜주는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진 않거든요. 어제는 테크주만 떨어지고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양호해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모멘텀 포트폴리오는 어제 한 종목 빼고 다 떨어졌죠. 암홀딩즈가 2.85%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나머지는 모두 마이너스. 그리고 가장 밑에 보시면 AAOI, 크레도 테크놀로지, 그리고 루멘텀 이렇게 변동성이 커다란 종목들이 가장 많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미준 우량주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죠. 어제는 아마존 혼자만 녹색을 보였고요. 나머지는 모두 빨간색입니다. 모멘텀이 뛰어났던 종목들이 역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가장 많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기사로 넘어갑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조금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송 녹화 시작하기 1시간 전, 사실 한 30분 전에 완성한 글이고요. 이 글을 작성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갑자기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죠. 근데 금요일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더니 미디어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없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금요일부터 오늘까지는요, 뭐 폭락장이 임박했다, 이제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 공포감을 조성하는 미디어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노이즈가 판을 칠 때는요,
우리가 좀 귀를 닫고 어느 정도 본질적인 이야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특히 최근에 미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 정말 많고요. 또 50% 할인하면서 새롭게 멤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미준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도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미준에서는 어떻게 투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 미준의 투자 철학은 이렇구나. 미준 투자 전략은 이렇구나. 이 부분을 한 번에 정리해 둘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왜 미준은 테크주에만 올인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을 보시면 사실 테크주 외의 다른 산업에는 거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또 어떤 분들은 좀 무모하다. 그렇게 되면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 좀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테크주에 올인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인 전환점 한가운데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 이거는 일생일대의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에는요. 이게 네 번째 산업혁명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산업혁명은요. 수십 년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2차는 전기, 3차는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폰이었는데요. 저는 지금 50대 초반입니다. 그 얘기는요. 1차 산업혁명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사실상 저랑은 관계가 없었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 할 때는 사실 제가 주식 투자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투자 기회가 사실상 4차 산업혁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는 AI라는 첫 번째 주자가 도착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행운이 찾아왔는데 그 수혜주를 놔두고 다른 곳에, 엄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요. 제 관점에서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이번에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스크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해를 좀 바로 잡고 싶은데요. AI 수혜주에 집중 투자하면 분명히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이 점은 맞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식 투자에서 말하는 리스크는요. 낮은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 이렇게 투자하면 큰일 나. 이렇게 투자하면 리스크가 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너는 투자 수익률이 낮아져. 이게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 왜냐면요. 높은 리스크는 높은 기대 수익률과의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역사적인 통계에서 직접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500대 기업을 추종하는 ETF, 스파이가 있죠.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QQQ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100대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반도체 기업에 올인하고 있는 SMH라는 ETF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세계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SMH죠.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한 가지의 섹터에 올인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주식의 개수도 2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리스크가 큰 투자처는 QQQ죠. 자, 왜냐하면 테크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물론 QQQ에는 테크 주식 말고 다른 섹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테크 주식이고요. 그리고 주식의 개수도 100개에 불과하죠. 자, 마지막으로 스파이가 있는데요. 스파이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500개나 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물론 이제 테크의 비중이 높긴 한데 다른 섹터에 골고루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스파이다. 자, 그런데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죠. 한 달 수익률도 그렇고요. 3개월 수익률도 그렇고 6개월, 심지어는 1년 수익률도 보시는 것처럼 스파이가 가장 낮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QQQ, 세 번째가 SMH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중기적으로 보죠. 3년간의 수익률을 보면요. 스파이는 78%, QQQ는 116%, 그리고 SMH는 333%입니다. 자, 그리고 10년으로 조금 기간을 멀리 보죠.
그러면 스파이는 260%, QQQ는 569%, 마지막으로 반도체에 올인하는 SMH는요, 무려 2000%가 넘습니다. 자, 따라서 리스크가 가장 큰 SMH가 수익률도 가장 크잖아요. 따라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리스크가 크다고 해서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는요.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을 표현하는 단어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그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우리가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게 불확실성과 변동성이다. 이거를 인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회피하려고 노력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장기 수익률은 비로소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물론 태구주라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투자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안에서도요, 분명한 사이클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사이클이 변화하면서 시장의 추세가 바뀌죠. 그리고 이 시장의 추세를 우리가 다른 말로 모멘텀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따라서 미주은에서는요, 이 모멘텀을 따라가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투자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모멘텀 투자 전략이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 내부의 사이클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4차 산업혁명의 첫 번째 주자는요, 사실 인공지능이 아니라 클라우드였습니다. 그 시기에는요,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그리고 또 한 곳에 투자처가 있었는데 우리가 SaaS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SaaS의 주가 상승률이 거의 최고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두 번째 주자가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스토리를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AI 혁명 내부에도 사이클이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인공지능 자체는 4차 산업혁명에서 두 번째 주자인데 이 인공지능 안에 또다시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보통 병목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AI 혁명의 첫 번째 병목 현상은 GPU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엔비디아가 그 수혜를 독식했죠. 시장 점유율이 9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다시 한번 10배거를 달성했죠. 자, 그런데 AI 사이클이요, 훈련에서 추론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목 지점도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GPU 다음으로 병목 현상이 발생한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 스토리지. 자, 이 사이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스토리지 없어서 못 파는 단계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지금 완전히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이클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겠죠.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사이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롭게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광통신, 두 번째는 CPU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우리는 투자처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GPU도 아직까지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게다가 맞춤형 칩, 메모리, 스토리지, 광통신, CPU 이 모든 분야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시면요, 그 종목 구성에 저의 이러한 판단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추가될 두 가지의 투자처 어떤 데가 있는지 보시죠. 향후에는 두 가지 분야가 더 추가될 것이다. 첫 번째는요, 전력 인프라입니다. 언젠가는 GPU, CPU, 메모리, 스토리지, 광통신 이 모든 병목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요, 계속해서 생산 용량을 늘리겠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공장을 새로 짓잖아요. 따라서 언젠가는 이 모든 하드웨어에 대한 병목 현상은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마 그래도 딱 하나 병목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게 바로 전력이죠. 자, 지금 단 하나의 AI 서버 렉이 소비하는 전력은요, 120에서 150kW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불과 3년 전에 표준 렉의 소비 전력은 10에서 15kW에 불과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3년 만에 열 밀도가 10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에어쿨링의 시대가 끝났죠. 그래서 예전에는 쿨링을 이제 공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공냉식이 끝나버리고요. 업계 전체가 이제는 액체 냉각으로 데이터 센터에 냉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현상 때문에 미주온 탑픽에는 벌티브 홀딩즈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의 리서치에 따르면요. 미국 데이터 센터 용량 부족이 이미 11기가와트를 넘어섰고요. 이 부족분은 2028년이 되면 40기가와트까지 확대될 전망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전력에 대한 병목 현상도 실제로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미 G보노바라든지 블룸에너지, 탈렌에너지 같은 종목을 조용히 모아나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투자처는 바로 애플리케이션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투자 논리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AI 혁명 전에 나타났던 혁명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인터넷 혁명, 두 번째는 모바일 혁명이잖아요. 근데 이 두 혁명의 최대 수혜주는 인프라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인텔이 아니었단 얘기죠. 자, 그때는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그리고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페이팔, 스포티파이 이런 기업들이 최고의 수혜를 입었죠. 자, 그 얘기는요. 결국은 인프라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수혜주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AI 혁명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장 커다란 부를 만드는 기업은요. 인프라, 하드웨어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기업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AI 애플리케이션은요. 에이전틱 AI가 될 수도 있고요.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 로봇, 스마트 안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애플리케이션 종목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보면 애플리케이션이 거의 없잖아요. 자,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그 분야의 승자가 가려지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야후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구글이 갑자기 나타나서 완전히 독식을 해버렸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모바일 혁명 시대의 애플, 아마존, 구글처럼 확실한 승자가 나타날 때까지는요. 배팅을 조금 늦춰도 상관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지금 이 순간에도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급격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AI 인프라 주식에 대한 충분한 투자 기회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지금 당장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시장은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인프라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확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신을 한번 다져볼까 합니다. 자, 몇 가지 시장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데이터는 모간 스탠리, 골드만삭스, IDC, 가트너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하이퍼스케일러의 AI 자본 지출 규모는요. 카펙스라고 부르는 거죠. 이 카펙스 규모는 2022년에는 1,620억 달러였는데요. 2025년에는 4,480억 달러로 3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AI 인프라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수치가 2026년에는요, 6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2025년 작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고요. 그 중에 약 75%, 즉 4,500억 달러가 AI 서버, GPU,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장비에 직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골드만삭스는요. 2025년부터 2027년 내년까지 하이퍼스케일러 카펙스의 합산이요. 1조 1,5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그 얘기는 2022년에서 2024년 합산인 4,770억 달러의 2배가 훨씬 넘는 굉장한 수치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메가테크 기업들의 카펙스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표로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카펙스, 자본 투자를 얼마나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건데요. 2024년, 2025년, 2026년 그리고 2027년을 보시면요. 8천억 달러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꾸준히 계속 올라가죠. 이게 피크를 찍어야 그때서야 드디어 소프트웨어 쪽에만 우리가 몰빵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쪽에도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하이퍼스케일러, 메가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지출을 하면 누군가는 이거를 매출로 잡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진행하면 된다. 이게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한 투자의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AI 인프라 지출에 대한 전망인데요. 이거는 IDC가 발표를 했고요. 200빌리언에서 334, 500, 700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전체 반도체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치는 가트너 그리고 IDC의 수치를 참고했는데요. 620빌리언에 불과했던 반도체 매출이 843 그리고 드디어 1.29 트릴리언으로 올라가고요. 2027년이 되면 1.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많은 숫자들이 우리한테 주는 팁은 뭐냐면요. AI 인프라 시장이 2026년 그리고 2027년 2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인프라 투자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메가테크 기업,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인프라 투자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첫 번째는 GPU입니다. AI 가속기라고 부르는 거죠. 자,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AI 인프라 시장의 심장부는 역시 GPU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엔비디아의 GPU 출하량은 2025년에 약 85% 성장했는데요. 2026년에도 추가적으로 50%에서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AI 가속기 매출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이죠. 물론 이 수치는요, 다가오는 미래에 70%, 60% 이렇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준 탑픽 리스트에서 엔비디아의 투자 비중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면 결국 주가 상승률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만 명의 쿠다 개발자 생태계라는 강력한 해자를 보유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고요. 2026년 AI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매출의 30%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매출은 엔비디아, AMD가 독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처는 바로 에이직입니다. 우리가 보통 맞춤형 칩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빠르게 성장하는 2위 시장이다. 단편적인 예로 브로드컴의 AI 매출은요, 2030년까지 900억에서 1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전문가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단 3명의 주요 고객인 구글, 메타, 오픈 AI로부터의 커스텀 AI 칩 수요가요. 2027년까지는 600억에서 9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브로드컴의 경영진이 스스로 공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야에서 마벨 테크놀로지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주요 고객은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기업들로부터 신규 맞춤형 칩을 설계를 수주하면서 핵심 수혜자로 부상하고 있고요. 자, 다음 영역은 HBM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그냥 메모리가 아니라 대역폭이 굉장히 높은 HBM이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 AI 공급망에서 가장 심각한 병목 현상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2026년까지 생산 용량의 대부분이 이미 사전 확약된 상태고요. 심지어는요, 2027년까지도 선도 할당이 연장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HBM3E 출력의 95%를 통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노사 관계 때문에 약간의 타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든 전체 메모리 매출은요, 2025년에는 226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2026년 올해는 5947억 달러까지, 그리고 내년에는요 7904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IDC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고요. 자, 다음에는 메모리 쪽에서도 D램 그리고 낸드 스토리지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DC는요 2026년 올해 D램 매출이요
전년 대비 무려 177%나 급등하면서 4,186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요.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대비 138.5% 급등하면서 1,741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런 발표가 나와 있고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추론이죠. 추론이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아무래도 디램이라든지 아니면 저장 장치, 낸드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핵심 수혜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같은 주식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력 인프라죠. 이제는 전력 인프라는 필수 지출로 고착화되고 있다. 렉당 소비 전력이요, 3년 만에 10배나 증가했거든요. 에어쿨링의 시대는 끝났고 업계 전체가 액체 냉각으로 강제 전환 국면에 있다. 따라서 핵심 수혜주는요, 벌티브 홀딩스, GE 보노바, 블룸에너지, 탈렌에너지, 이튼, 퀀타 서비스,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정도 우리가 주목을 할 만하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다음에는 광통신, 네트워킹으로 이동합니다. 규모 확장의 물리적인 병목을 해소하는 세그먼트다. 더 이상은 구리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광 트랜시버 출하량은요, 2025년에는 2,400만 개, 그리고 2026년에는 6,300만 개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AI 클러스터가 10만 개 이상의 GPU로 확장되면서 이 얘기는요, 클러스터 하나에 GPU가 무려 10만 개 이상씩 들어간다는 겁니다. 규모가 너무나 많이 커진 거죠. 따라서 이렇게 클러스터가 커지면서 전통적인 구리 케이블은 한계에 부딪혔다. 자, 따라서 이제는요, 대부분의 통신이 광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따라서 수혜주를 보시면 브로드컴, 마벨, 시에나, 루멘텀, 코히런트, 크레도 테크놀로지, AAOI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PU입니다. CPU가 제가 볼 때는요, 다음 사이클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기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AI 워크로드의 무게 중심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사용자의 요청에 실시간으로 응답하는 게 바로 추론이잖아요. 따라서 GPU만으로는 비효율적이다. 앞으로는 추론의 시대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CPU의 역할이 다시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CPU 시장은요, 지금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는 GPU가 그랬던 것처럼 사이클을 타는 게 아니라 CPU 역시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요, CPU 시장은 사실상 인텔 그리고 AMD가 양분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AMD의 에픽 시리즈는요,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인텔로부터 빠르게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성장률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여기에 더해서 ARM 아키텍처 기반의 커스텀 CPU 흐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쟁쟁한 기업들이요, 자체 CPU를 직접 설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존의 CPU는 그라비톤, 구글의 CPU는 엑시온,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CPU는요, 코발트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바로 ARM의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ARM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ARM 홀딩즈에게는 구조적인 수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제가 세그먼트별 성장률을 요약해 놨는데요. 2025년 작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각각의 세그먼트가 어느 정도의 성장이 가능한지 시장의 예측을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GPU는 여전히 100%나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커스텀 ASIC, 즉 맞춤형 칩도 80%에서 많으면 120%의 성장. HBM이 가장 대단하죠. 250% 이상, D램도 250%, 낸드, 스토리지도 200%, 전력 인프라는 80에서 120, 이거는 나중에 성장률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광통신, 네트워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100에서 160, 그리고 앞으로는 200 정도,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성장 추세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고요. CPU도 60에서 100% 정도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투자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준의 마지막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따끈따끈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기사에 따르면 모간 스탠리는요,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즉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2027년까지 최대 34기가와트의 컴퓨터를 추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컴퓨팅 파워가 기하급속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34기가와트가 얼마나 대단한 양인지 제가 여기 비교를 좀 해볼 텐데요. 전 세계 1등 클라우드 기업이 아마존 AWS입니다. 자, 그런데 AWS가 지난 18년 동안 쌓아온 컴퓨팅 용량이 약 5기가와트에 불과하다. 자, 그런데 지금 18년 동안 5기가와트를 설치했는데 앞으로 1년, 2년이죠. 2년간 34기가와트를 추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등장한 거죠. 자, 그 얘기는요. 단 1년, 2년 만에 4배에서 7배 규모로 확장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이거는요. AI 설비 투자는 그냥 유행이 아니죠. 이거는요, 우리 인류의 산업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진화하고 있다. 이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신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메모리, 스토리지, 광통신은요, 공급에 대한 병목 현상이 가장 극심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자, 추가로 전력이라든지 냉각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요, GPU 성능의 물리적인 한계에 의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지출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미준에서 지속적으로 실행해온 삽과 곡괭이 전략의 핵심이다. 우리는 금을 캐기 위해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삽하고 곡괭이를 판매하고 있는 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젠순왕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제 엔비디아의 젠순왕 CEO가 대레 CEO랑 블룸버그 TV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짧은 영상이 3개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엔비디아 젠순왕이 밝힌 트럼프 방중 성과, 그리고 대만 공급망의 미래, 이런 주제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공급망 매년 4배 늘려도 수요를 못 따라간다. 이런 내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젠슨왕이 밝힌 역대급 공급망 현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가량의 짧은 영상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현장에서 얼마나 수요가 대단한지 한번 1분 만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좋은 질문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준 올인원 멤버십에 대한 50% 깜짝 할인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3일 있으면 마감이 되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를 서둘러서 꼭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가장 큰 공급 제약이나 병목 현상은 무엇인가요? 글쎄요, 분명히 메모리가 문제군요. 제 생각에는 메모리인 것 같습니다. 첨단 공정 반도체는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 말은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것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맞아요. 반도체 공급망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기술을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저희 기술과 함께 제공되죠. 저희는 2-3년 전부터 공급망을 계획해 왔습니다.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들은 저희를 위해 공급을 확보하는 일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각들이 한데 맞물려 돌아갑니다. 코어워스는 HBM과 정렬되어 있고 이는 다시 그레이스 블랙웰 및 CPU와 정렬되어 있습니다. 코어워스 R, 코어워스 L, 코어워스 S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정렬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포토닉스도 정렬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정렬되어 있습니다. 단지 수요가 전반적인 생산 능력보다 훨씬 더 클 뿐입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 감히 급주 시가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